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든다고요? 많은 이들이 비웃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심지어 한국 안에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날 경주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였고 그 회의장 안에서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산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24년 동안 바다 밑의 어둠을 견뎌온 사람, 미 해군 출신 전략 분석관 마이클 스티븐슨입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멀었다고요. 하지만 그날 그의 확신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스티븐슨입니다. 올해 나이는 47살입니다. 24년간 미 해군에서 핵잠수함 장교로 복무했고 지금은 전략안보연구소에서 선임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죠. 제 업무는 간단합니다. 동맹국의 군사기술 수준을 평가하고 미국의 국익에 맞춰 협력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었어요. 그해 가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단 일원으로 한국 경주에 갔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곳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준비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어요. 공항부터 회의장까지 모든 동선이 완벽했죠. 경호원들의 움직임도, 통역사들의 배치도, 심지어 화단의 꽃까지 계산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완벽한 행사 운영과 첨단 무기 체계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걸요. 경주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고즈넉한 사찰과 현대적인 회의장이 묘하게 어우러진 곳이었죠. 하지만 제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회의장 지하에 마련된 비공개 협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한미 간 군사기술 협력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었거든요. 복도를 걷는데 한국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죠. 이 사람들은 뭘 기대하는 걸까요? 핵잠수함 기술이 회의 테이블에서 악수 한 번으로 넘어온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명의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해군 출신의 중견 외교관이었어요.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고 저도 형식적으로 답했죠. 그의 눈빛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간절함이 기술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측은 조심스럽게 핵잠수함 공동개발 가능성을 꺼냈어요. 그들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죠. 한국의 조선 기술력, 원자력 발전소 운영 경험, 재래식 잠수함 건조 실적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훑어봤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했죠. 한국의 조선업은 세계적이었고 원전 기술도 수출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핵잠수함은 차원이 다른 영역이었거든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핵추진 시스템의 설계부터 방사능 차폐, 전략무기 운용, 심해, 작전 능력까지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종합예술이었습니다. 이건 돈과 시간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기반은 인상적이지만 핵추진 체계는 미국조차 60년 넘게 축적한 노하우가 있어야 가능한 영역이라고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균형의 문제라고 덧붙였죠.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 비확산 조약의 틀, 영내 군비 경쟁 촉발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는 한국이 이미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 개발했고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원전 수출 경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만약 한국이 기술적 준비를 더 갖춘다면 협력 가능성은 열려 있느냐고요. 저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교적인 미소였죠. 그 미소가 의미하는 바를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요. 회의는 1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없었어요. 양측 모두 입장만 확인했을 뿐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경주의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복도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국 해군 장교 한 명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계급장을 보니 대령이었죠. 그는 저를 스쳐 지나가면서 잠깐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조용한 확신 같은 게 담겨 있었죠.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보통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쪽은 애타는 눈빛을 보이기 마련인데 저 장교는 달랐어요.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오후에는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했죠. 그는 한국의 기술 자립과 자주 국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경제 협력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동맹은 상호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름다운 말이긴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거든요. 국제관계에서 존중은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술이 없으면 구걸하게 되고 구걸하면 존중받지 못하죠. 그게 제가 24년간 배운 진실이었습니다. 저녁 만찬이 있었어요. 화려한 자리였죠. 각국 대표들이 모여 담소를 나눴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한국 측 인사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고 저는 정중하게 응대했습니다. 그런데 만찬 중간쯤 제 옆에 앉은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자체 핵 추진 연구를 진행해 왔다고요. 물론 평화적 목적의 기초 연구였지만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협력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길을 찾을 것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허세라고 생각했거든요. 핵 추진 기술이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전 세계가 이미 핵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6개 나라만 보유하고 있죠.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경주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호텔이었어요. 창밖으로 불국사의 야경이 보였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곤했어요. 하루 종일 회의와 외교적 수사에 지쳐 있었거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오늘 본 것들이 떠올랐죠. 복도에서 마주친 장교의 눈빛, 만찬에서 들은 자신감 넘치는 말투, 회의 자료에서 본 한국의 기술 지표들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그냥 피로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많은 회의와 이동으로 머리가 복잡해진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죠.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기술 지원이 필요한 나라였고 핵잠수함은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영역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진실이었어요. 하지만 왜일까요? 자꾸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제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마치 퍼즐의 한 조각이 맞지 않는 것처럼요. 저는 일어나 가방에서 오늘 받은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개발 연역이 정리된 문서였어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구절에 눈이 멈췄죠. 2021년 한국은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을 진수했고 이는 완전 독자 설계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완전 독자 설계. 그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물론 재래식 잠수함과 핵잠수함은 다릅니다. 하지만 잠수함 설계 자체가 극도로 복잡한 기술이거든요. 유체역학, 재료공학, 전자전 시스템, 무기체계 통합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하죠. 그걸 독자적으로 해냈다는 건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찝찝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죠. 마치 제가 뭔가 중요한 걸 간과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이 맴돌았거든요. 한국은 정말 미국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제가 그들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4년간 쌓은 경험과 분석이 틀릴 리 없었어요. 한국은 뛰어난 나라지만 핵잠수함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그건 확신했죠. 그런데도 불편한 감정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찝찝함이었어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경주의 아침 공기는 상쾌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어수선했죠.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아니, 뭔가가 제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의장 입구에서 다시 그 장교를 봤어요. 어제 복도에서 마주쳤던 대령이었죠. 그는 이번에도 저를 보며 잠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의 걸음걸이에서 확신이 느껴졌어요. 마치 이미 승부가 난 경기를 지켜보는 사람의 여유 같은 거였죠. 그날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경주를 떠나면서도 그 찝찝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짙어졌죠.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놓친 걸까요? 혹시 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제 분석이 틀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도 그날의 기억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장교의 눈빛, 만찬에서 들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그리고 자료 속 한 구절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요. 제 모든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회의가 끝난 뒤에도 저는 그 보고서의 도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다시 경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안보 분과회에 참석 때문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일정이었어요. 한국의 핵잠수함 야심에 대해 확실한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한국의 잠수함 기술, 원자력 발전 이력, 방위산업 수출 현황 같은 것들이었죠. 데이터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데이터와 실제 능력은 다른 문제라고요. 경주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회의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동행한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어요. 오늘 회의에서 한국 측이 뭔가 준비한 게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신경 쓴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소문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비웃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이 아무리 화려해도 기술의 본질은 바뀌지 않거든요.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 위치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한국 측 인사들의 표정에 긴장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묘한 자신감도 느껴졌어요. 마치 준비된 사람들의 여유 같은 거였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어요. 보통 이런 기술 회의에는 장관급이 오는 게 관례였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는 건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측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예상했던 내용들이었죠. 조선 기술의 우수성, 원전 운영 경험, 방위산업의 성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훑어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예상대로구나. 이미 아는 내용들이야. 그런데 발표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 측 기술팀장이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어요. 소형 원자로 안전 프로토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한 개념도가 아니었죠. 실제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안전성 검증 결과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자료를 자세히 보니 이건 그냥 연구 단계가 아니었어요. 이미 상당 부분 검증이 끝난 데이터였죠. 원자로, 냉각 시스템, 방사선 차폐 설계, 비상정지 메커니즘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미국 측 기술자문관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 수준이면 실제 프로토타입 단계라고요.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동의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자료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발표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잠수함 선체 설계였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3,000톤급 잠수함의 구조 분석이었죠. 그들은 설명했습니다. 이 선체 설계는 이미 심해 압력 테스트를 통과했고 유체역학적 최적화도 완료되었다고요. 여기에 원자로를 탑재하는 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응시했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압력 계수, 재료 강도, 소음 감소율 같은 데이터들이었죠. 이건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엔지니어링 결과물이었어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이 작업을 조용히 준비해 왔다고요. 미국의 협력을 기대했지만 협력이 없어도 갈 수 있는 길을 함께 준비했다고 했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죠. 이건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었거든요. 한국은 구걸하는 입장이어야 했어요. 미국의 기술 지원을 간절히 바라는 나라여야 했죠. 그런데 지금 저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을 던졌어요. 기술은 좋아 보이지만 실제 건조까지는 얼마나 걸리느냐고요.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있느냐고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미국의 협력이 있다면 5년 안에 가능하다고요. 협력이 없다면 10년이 걸릴 거라고 했죠. 하지만 어느 쪽이든 한국은 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덧붙였어요. 한국은 누군가의 허락 없이도 책임질 수 있는 나라라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허락 없이도 책임질 수 있는 나라. 그건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자주성에 대한 선언이었죠. 미국의 우산 아래 있지만 그 우산이 사라져도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24년간 저는 동맹국들을 평가해 왔습니다. 그들의 기술 수준, 군사력, 전략적 가치를 분석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늘 우위에 있었죠. 평가하는 사람이었고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평가받는 기분이었죠. 아니, 제가 가진 편견이 시험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의가 쉬는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거든요. 그때 일부에서 봤던 그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해군 대령이었죠.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오늘 발표가 어땠느냐고요? 저는 형식적으로 대답했죠. 인상적이었다고요. 하지만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인상적이라는 건 놀라웠다는 뜻이냐고 아니면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돕지 않는다면 한국은 다른 길을 찾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미국과 함께 한다면 그 길이 훨씬 더 의미 있을 거라고 했죠. 그 말에는 위협이 없었습니다. 단지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더 무거워. 이건 협박이 아니라 선택지를 제시하는 거였습니다. 미국이 선택해야 할 순간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세면대에 손을 짚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죠?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니, 흔들리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제가 뭘 두려워하는 걸까요? 한국이 성공하는 게 두려운 걸까요? 아니면 제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두려운 걸까요? 저는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의실로 돌아갔어요. 오후 세션이 시작되었죠. 이번에는 비확산 조약과 국제법적 검토였습니다. 한국 측 법률팀이 발표했어요. 그들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평화적 목적이며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을 것이라고요.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될 거라고 했죠. 저는 자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준비가 되어 있구나. 기술만 준비한 게 아니라 국제사회를 설득할 논리까지 준비했구나. 회의가 끝났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경주의 야경이 보였죠.
조용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용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기술 데이터, 이재명 대통령의 말, 장교의 눈빛,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까지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거든요. 오늘 회의 내용을 워싱턴에 보고해야 했죠.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예상보다 진전되어 있다고 쓸까요? 아니면 여전히 미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쓸까요? 둘 다 맞는 것 같았고, 둘 다 틀린 것 같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도시 어딘가에서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우며 일하고 있을 거예요. 자료를 검토하고, 설계를 다듬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요. 그들은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 길을 가고 있었죠.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한국을, 이 나라를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아직은 아니라고,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이르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저는 보고서에 간단하게 썼습니다. 한국의 기술 진전이 주목할 만하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요. 애매한 표현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내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일 다시 판단하자.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제대로 생각할 수 없어. 내일이면 다시 냉정해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오늘의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말이요. 한국은 누군가의 허락 없이도 책임질 수 있는 나라라는 그 말이요. 책임.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책임이요. 강함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힘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뭔가 제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죠. 그날 밤, 저는 결국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죠. 오직 질문만 남았습니다. 내가 정말 틀렸을까? 이 나라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불편한 감정만 남아 있었죠. 마치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 같은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 창가에 앉아 한국 바다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선들의 불빛이 점점이 떠 있었어요. 멀리서는 등대가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바다를 누가 지키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지켜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조선기술단지를 방문하는 일정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일정에 참석하지 않았죠. 대신 저를 포함한 기술참 모담만 보냈습니다. 그에게 이건 중요한 일정이 아니었거든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동행한 한국 해군 장교가 말했습니다. 오늘 보게 될 시설은 외부에 공개된 적이 거의 없다고요.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한 신뢰의 표시로 이번에 특별히 개방했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시설을 보여주는 게 신뢰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그냥 인상을 주기 위한 쇼일까요? 단지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조선소가 눈앞에 펼어져 있었어요.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터지고 있었죠. 하지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질서정연했어요. 안내를 맡은 기술 책임자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죠. 첫 번째로 간 곳은 설계실이었습니다. 설계실 벽면에는 거대한 모니터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곳에는 잠수함 단면도가 떠 있었죠. 3차원으로 구현된 설계도였습니다. 기술 책임자가 설명했어요. 이건 차세대 잠수함 설계라고요. 아직 건조 전이지만 모든 시뮬레이션이 완료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선체 구조, 추진 시스템, 무기 배치까지 세밀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부분이 비어 있었죠. 바로 동력 시스템 구역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저 부분이 비어 있느냐고요? 기술 책임자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요. 재래식 배터리로 갈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갈지 선택해야 한다고 했죠. 그 다른 방식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핵 추진을 의미하는 거였죠. 다음으로 우리는 조립 라인으로 갔습니다. 거대한 선체 블록들이 조립되고 있었어요. 용접공들이 정밀하게 작업하고 있었죠.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한 용접공을 봤어요. 젊은 남자였죠. 그는 마스크를 쓰고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튀는 와중에도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가 뭘 만드는지 알까요? 그냥 직업으로 용접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더 큰 의미를 느끼는 걸까요? 기술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부심이 있다고요. 자신들이 나라를 지키는 배를 만든다는 걸 안다고 했죠.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책임감으로 이루어진 작업이었죠. 오후에는 연구동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원자로 시뮬레이션 시설이 있었어요. 실제 원자로는 아니지만 모든 작동 원리를 재현할 수 있는 장비였죠. 한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이 시설에서 지난 8년간 소형 원자로 연구를 진행해왔다고요. 처음에는 기초 이론부터 시작했지만 이제는 실제 적용 단계까지 왔다고 했어요. 안전성 검증도 끝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장비들을 둘러봤습니다. 첨단 장비들이었어요. 하지만 화려하지 않았죠. 오히려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보여주기 위한 시설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었죠. 그때 한 젊은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그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미국은 언제부터 핵잠수함을 운용했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죠. 1954년부터라고요. 노틸러스호가 최초였다고 했습니다. 그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이라고요. 한국은 이제 시작이지만 그 세월을 존중한다고 했죠. 하지만 시작이 늦었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뭐라 대꾸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 속에 오만함이 없었거든요. 오직 조용한 결의만 있었죠. 시찰이 끝나고 우리는 회의실로 갔습니다. 간단한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한국 측 기술진 대표가 발표를 시작했죠.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목표는 단순히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고요. 바다를 책임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주변국을 위협하기 위함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평화를 지킨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그런 명분으로 무기를 만들어 왔을까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눈빛은 달랐어요. 진심이 느껴졌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만약 미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혼자서 정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죠. 기술진 대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할 수 있다고요.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반드시 해낼 거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요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건 허세가 아니었어요. 절박함도 아니었죠. 그냥 담담한 사실의 진술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해안가를 걷고 있었어요. 일정이 끝나고 혼자 나와 바람을 쐬고 싶었거든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끝없는 소리였죠. 그때 누군가 옆에 섰습니다. 돌아보니 함께 왔던 한국 해군 장교였어요. 그는 저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바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삼면이 바다라고요. 바다가 없으면 한국은 숨을 쉴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바다를 지키는 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덧붙였어요. 미국은 바다를 장악하기 위해 핵잠수함을 만들었지만 한국은 바다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요. 목적이 다르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같은 무기라도 목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걸 처음 생각해 봤거든요. 장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저도 함께 서 있었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추구해온 강함은 무엇이었을까요? 힘으로 상대를 누르는 것이었나요? 아니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었나요? 저는 24년간 핵잠수함을 힘의 상징으로 봤습니다. 미국의 우월함을 보여주는 무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다르게 보고 있었죠. 그들에게 핵잠수함은 책임의 도구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도대체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무기를 가진 게 강함일까요? 아니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강함일까요? 오늘 본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용접공의 흔들리지 않는 손, 연구원의 조용한 눈빛, 기술 책임자의 담담한 목소리, 그리고 장교의 말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믿어온 모든 게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24년간 쌓아온 신념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뭔가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던 것들이요. 힘 너머에 있는 것들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동해의 밤바다가 어둠 속에 펼쳐져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 소리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강함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계속되었죠. 그 질문 속에서 저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느낄 수는 있었죠. 뭔가 중요한 걸 배우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 질문들은 서서히 저를 다른 곳으로 이끌고 있었죠. 이전과는 다른 곳으로요. 다음 날 새벽 경주의 하늘은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어요. 불국사 방향에서 종소리가 들렸죠. 낮고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구나. 에이펙 회의의 공식 일정은 오늘로 끝났습니다. 오후에는 폐회식이 있을 예정이었죠. 하지만 그 전에 한미 간 최종 실무회담이 잡혀 있었어요. 핵잠수함 기술 협력에 대한 공동 성명문을 검토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사흘 전과 같은 얼굴이었죠.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회의장으로 가는 길, 저는 경주 시내를 다시 봤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한산했어요. 가게들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고 거리는 조용했죠.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을 거예요. 조선소에서, 연구소에서, 공장에서요.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과 미국 측 참모들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죠. 잠시 후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곧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도착했죠.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명문 초안이 배포되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읽었어요. 미국과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기술 협력을 위한 로드맵을 공동으로 수립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었죠.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는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건 미국에게도 좋은 거래라고요. 한국의 조선 기술과 미국의 핵추진 기술이 결합하면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는 늘 그랬듯 현실적인 이익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 책임감, 그리고 진정성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이재명 대통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 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하겠다고요. 핵잠수함은 위협이 아니라 균형을 위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회의는 1시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세부 조항들을 검토하고 몇 가지 문구를 수정했어요. 그리고 양측 대표가 서명했죠.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하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담담했죠. 서명이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높이 떠올라 있었죠. 경주의 가을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돌아보니 사흘 전 처음 봤던 한국 해군 장교였어요. 그는 저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죠.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의 합의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의미가 있다고요. 하지만 그 의미는 기술 협력 자체가 아니라 신뢰를 회복했다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교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그는 말했죠. 저희가 미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미국도 저희를 필요로 한다는 걸 이제 아시는 것 같다고요. 동맹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 그동안 동맹을 위계로 봤습니다. 미국이 위에 있고 다른 나라들이 아래에 있는 구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동맹은 그게 아니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배우는 관계였습니다. 오후 폐회식이 열렸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모여 최종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경제협력, 기후변화, 안보협력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한미 간 핵잠수함 협력도 언급되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질문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짧게만 답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실무 협의에서 정해질 것이며 한국은 책임 있게 이 협력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어요. 폐회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텅 빈 회의장을 바라봤죠. 사흘간 이곳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회의도 있었고 논쟁도 있었고 합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제 마음속에서요. 저는 사흘 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저녁 무렵 저는 다시 불국사에 갔습니다. 혼자였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가보고 싶었죠. 절 입구에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돌계단이 가파랐어요. 천천히 올라가며 주변을 봤죠. 천년된 나무들이 서 있었고 석탑이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정상에 올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주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도시였죠. 하지만 그 작은 도시에서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사흘 전에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강함은 힘이라고, 무기라고, 우월함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강함은 책임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자 동시에 다른 이를 존중할 줄 아는 태도였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바로 그것이었죠. 그들은 미국의 승인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했어요. 그들은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뢰를 보여줬죠. 그리고 그 신뢰가 결국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미국은 강대국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신뢰가 없다면 힘은 그냥 힘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미국에 비하면 약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신뢰가 있었어요. 자신들의 말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세상을 움직였죠.
불국사를 나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내일이면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걸요.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24년간 저는 많은 나라를 봤어요. 동맹국들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판단했죠. 그 과정에서 저는 늘 위에서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배웠습니다. 작은 나라로부터, 제가 과소평가했던 나라로부터 배운 거였죠. 그리고 그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경주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내일이면 이 도시를 떠나겠죠. 하지만 이곳에서 배운 것들은 영원히 남을 거였습니다. 새벽이 되자 다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국사의 종이었어요. 저는 일어나 창가에 섰죠.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경주의 새벽 종소리, 그리고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요. 이 모든 것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경주를 봤습니다. 작은 도시였죠. 하지만 그 안에는 큰 힘이 있었어요. 기술의 힘, 사람들의 의지, 그리고 신뢰의 힘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워싱턴으로 돌아간 후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주에서의 경험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 협력의 가능성, 그리고 동맹의 의미에 대해 썼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문단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상호 신뢰의 구축이라고요. 우리가 그들을 신뢰할 때 그들도 우리를 신뢰할 것이라고 했죠. 그 보고서는 국방부와 백악관에 전달되었습니다. 몇 달 후 한미 핵잠수함 협력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했어요. 10년 계획이었죠. 지금 저는 그 프로젝트의 자문역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술진들이 함께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신뢰가 쌓였습니다. 가끔 저는 경주를 떠올립니다. 그 가을의 사흘을요. 제 모든 확신이 무너지고 새로운 걸 배웠던 시간을요. 그날 저는 보았습니다. 힘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역사를 바꾼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무기가 아니라 책임에서 비롯된다는 것도요. 24년간 제가 놓쳤던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그 알미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경주의 종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아주 멀리서요. 그 소리는 저에게 말해줍니다. 겸손하라고, 배우라고, 그리고 신뢰하라고요. 저는 이제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클 스티븐슨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처음엔 냉소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함은 무기가 아니라 신뢰와 책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한국은 그날 기술이 아닌 마음으로 세계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시선 속에 작은 나라의 품격이 얼마나 큰 울림을 줄 수 있는지가 담겨 있었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감동과 성찰을 전하는 채널 감동한 그릇과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진심이 세상을 바꾸는 순간을 함께 전하겠습니다.